이번 시간에는 상수시드 문학 세 번째 파일이죠.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백석의 8원이라는 시예요. 8원은 아마 지명 이름일 거예요. 백석 씨는 어떤 시를 많이 썼다고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를 많이 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롭고 가족이 모여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 시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묘양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있어. 자, 차디찬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별로 긍정적이진 않나 봐요. 그리고 묘양산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있대요. 텅하니 비어있어. 뭔가 감정이 좋진 않네요.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대상이 될 것 같죠. 시적 대상.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저고리를 입고 있어요. 누가요? 어린 아이가요. 손장등이 바꾸락처럼 몹시도 터졌다라는 것은, 손장등이 겨울에 이제 찬물을 많이 닿으면 이 손등이 이렇게 맨들맨들하지 않고 막 이렇게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계집 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자성도 지명이 될 것 같고, 자성은 예서 350리 묘향산인데 150리, 그러니까 자성은 여기서 350리에다 또 150리를 가야 하는 매우 먼 곳으로 가고 있네요. 먼 곳에 가기 위해서 일단 뭘 탔어요? 승합차를 탔습니다. 맨 처음 승합차를 탔어요. 그리고 묘양산 어딤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죠, 삼촌을 만나러 가나 봐요. 이 아이는 지금 삼촌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문 밖에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내임을 한다, 배웅을 한다라는 뜻인데, 자, 내지인이란 말은 언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땅에서 살고 있는 자국의 사람을 내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지인은 아마 일본인이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제소는 뭘 말하냐면 오늘날의 경찰서를 말하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서를 주제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일제강점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 배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집에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집에서 이렇게 손장등이 터지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계집아이는 운다, 흐느껴 운다.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이들과 이 내지인 주제소장과 어린아이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우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어느 한 사람, 그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이 승합차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울겠죠. 설마 내지인 주제소장과 그 일본인 아이들이, 그죠?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울고 있구나, 불쌍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를 보게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씻었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린아이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서 밥을 짓고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걸레질을 했을 거야 라는 그죠? 말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아이를 관찰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묘향산행 승합차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눈물을 씻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어느 한 사람도 이 어린 계집아이를 관찰하면서 연민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 민족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눈을 씻는 행위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당연히 맞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 김지아의 새. 그럼 시적 대상은 새가 될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에 저 짧은 야유해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라고 했어요. 새는 떠나가고 있어요. 청정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반복이죠. 시, 구의 반복. 왜 그럼 얘는 시, 구라고 했나요? 자, 만약에 통사구조라고 한다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조사와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떠나가는 이라는 전성어미는 있지만 조사가 없죠. 그리고 떠나가는 이 새를 꾸며지니까 얘는 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 있고요. 또 왜 날 울리나.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새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덧없는, 가없는, 끝없는 저 눈부신 구름, 묶인 이 가슴.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화자는 이 떠나가는 새를 말하면서 어떻게 떠나간다고 말했어요? 자, 야위어가는 저 볕발을 스쳐 침침해가는 저 넋 속의 저 짧은 그 다음에 청정한 하늘 끝을 날아가는 저 새를 보며 내가 우는 이유는 저 눈부신 구름 사이로 제가 날아가기 때문인데 나는 묶인 이 가슴을 통해서 날아갈 수 없으므로 나는 울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새는 그죠? 긍정이고 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묶여 있으니까 부정이구나. 그래서 대조적 시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상징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떠나가는 새를 보며 한탄하고 있어요. 왜 나를 울리나? 묶인 이 가슴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서는 안타까움이죠. 저 새를 보면서 나는 날아갈 수 없어. 자유가 없어. 라고 한탄하고 있고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죠. 어디요? 묶인 이 가슴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고 왜 날 울리나? 라고 느낌표를 찍을 수 있으면 영탄적 어조라고 했는데 영탄적 어조는 뭐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말투를 우리는 영탄적 어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탄적 어조는 첫째 이렇게 감탄문에 이 쓰이면 영탄적 어조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탄사 이런 말이 나오면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서리법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리법 의문형 문장 구조를 통해서 반대 의미를 강조할 때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도노법 사랑아라고 부를 때 감정이 드러나니까 도노법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으면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억압된 현실에 대한 절망과 자유 갈망. 왜 이런 주제를
유추할 수 있냐면 김지하가 살던 이 시대는 독재 상황이었거든요. 독재 상황은 자유를 갈망하죠. 왜? 자유가 억압당했으니까. 그래서 억압된 현실에 대한 자유와 갈망이라는 주제를 뽑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표현법을 보자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간대요. 낮은 환한데 그럴수록 침침해 간다. 그러니까 무슨 법? 이제 모순된 표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역설법. 자, 역설법을 쓰는 이유는 뭐야?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간다. 이 독재가 심해질수록 이 자유는 억압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새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소재죠. 왜? 저 새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죠? 날 울린다고 했으므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 강조하는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를 보니까 이정환의 비과 비가라는 시네. 비가는 뭐야?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이 슬프겠네요. 한번 볼까요? 조그만 이 한 몸이 먼 곳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곳이 서울인가? 그 다음 바람에 지나가는 검줄은 뭐냐면 썩은 나뭇가지를 말해요. 같아서 갈 길 몰라 하노라. 나는 지금 어딜 가고 싶어요? 서울에 가고 싶은데 바람에 지나가는 나뭇가지 같아서 어떻게 서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서울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야 할 줄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줄은 내적 고뇌를 겪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소재다. 맞죠? 내가 나뭇가지와 같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번을 보니까 채치원의 우흥, 어리석은 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뭔가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혹은 정서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채치원은 신라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문으로 지어진 시인데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이욕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의 문을 막아 부모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목숨 가벼이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라고 했으니까 이 진주를 캐는 사람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몸이 영화로우면 몸이 편하고 뭔가 이렇게 귀하게 되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네.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면 혹은 부가 많아지면 자그마한 티끌에도 변하기가 쉽고 마음에 이렇게 영화로워서 때가 묻으면 물로 씻기가 어렵네. 이런 것을 뭐하냐? 경계하자는 얘기죠. 경계하자, 조심하자. 단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라고 했으니까 누구와도 단박한 맛을 의논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단박한 맛은 뭐예요?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닌, 그죠? 부모께 받은 몸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맛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이욕 때문에 진주를 캐고 있어.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이 담백한 맛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술 즐기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욕의 눈이 어두워서 부모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 진주를 캐는 사람, 몸이 영화로워서 티끌에 물드는 사람, 마음의 때가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죠. 1, 2, 3, 4,
모두 포함한 게 세상 사람들은 단술을 즐긴다. 그러니까 단술은 부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단박한만과 단술은 대조의 시어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시는 상징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욕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서와 태도는 비판적이 될 거고요. 주제는요. 속세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경계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 대주적 시어가 있죠. 대주적 시어 뭐예요? 단박한 막과 세상 사람들 혹은 단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단술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지 않죠. 화자가 지양, 멀리하는 삶을 상징할 거예요. 진주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상징하는 소재겠죠. 다음 시를 볼게요. 자, 상징적 의미는 일반어와 구체어의 매칭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즉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에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썩은 썩은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이렇게 나열을 통해서 나열과 행동,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읽어보고 밖에 볼게요.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속보다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두운 밤을 지켜내는 일이다. 혼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때 뭔가 해충을 잡고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서 내 두 손에 땀을 섞은 일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뭐가 필요해요?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일지라도 바위속보다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 어둠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일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할 일을 하는 거다. 즉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대상이 즉 사람이 결실을 이룰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노력해야 돼. 시련이 와도 끝까지 그를 인내하면서 지켜야 돼. 결실을 이룰 때까지 지켜봐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얘는 일반적인 말인 거예요. 근데 얘를 행동으로 보여줬죠.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고 이건 뭐야? 구체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까요? 자, 그러면 시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일반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는 상징적 의미, 즉 함축적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어둠은 무엇을 상징해요? 시련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또 해충도 역시 해충은 그 해충을 잡아낸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김종길의 고고 앞에서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밑줄을 그어놓고 다음 장을 넘겨보니 그것의 의미를 맞춰봐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김종길 우리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합니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높은 가치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반이 가볍게 눈을 뜨는 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화자는 고고를 꿈꾸는데 그 고고는 북한산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그죠? 겨울날 이른 아침에 실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겨울날은 화자가 바라는 것, 이 고고가 실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를 볼게요. 이용하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라지오는 지역 이름이 될 거예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 시를 썼나 봐요. 아니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이 시적 대상이 간 적이 있거나요. 자, 한번 볼까요?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은 섣달 금음. 눈보라가 얼어붙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이 되겠죠.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그러니까 화자는 이 부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왔는데 왜 왔대요? 그 이유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흔들길래 왔대. 그러면서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 때문에 이 부두로 온 거죠. 이 불타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용학은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우라지오는 블라디보스톡을 말하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은 예전에 러시아인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소원이 불타서 왔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서 왔겠죠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용학이라는 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고향에 대한 정경을 주로 쓴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눈보라의 의미는 뭐 할까요? 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은 섣달 구문 이니까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가 될 거예요. 이 부정적 상황에서 나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항구로 마음이 끌려서 왔어 라는 이야기죠. 고향에 가고 싶은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유랑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시 기침을 하자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인데요. 자, 김수영은 독재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요. 주로 이제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는 시 즉 주제시를 많이 썼습니다. 주제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우리는 주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수영의 주제시 눈 어떤 내용인가 얘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볼 거기 때문에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을 불렀네요. 대화체이고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근데 얘는 지금 전문은 아닌데 자 어쨌든 전문은 아닌데 여기서 젊은 시인이 누구인가 좀 살펴봐야 돼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젊은 시인이 누구인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아마도 기침을 하여서 가래를 뱉어내자 눈 위에 대고 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이 젊은 시인은 아마
객관화된 화자일 거예요. 객관화된 화자는 뭐예요?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 젊은 시인인 나 기침을 해야 돼. 기침을 해서 내 목에 끌어있는 이 가래 나쁜 것들을 뱉어내야 되는데 어디다 뱉어내요? 눈 위에 대고 뱉어내요. 왜냐하면 눈은 아주 순수한 거니까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면 이 젊은 시인은 다시 생명력을 얻을 거야 라는 식으로 시가 전개되니까요. 아마 눈은 긍정적인 것, 순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니까 뭐뭐 하자 계속 청유형 어미가 나오니까 뭐예요? 의지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계속 시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네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네요. 을 하자니까 문장 구조의 반복. 그럼 반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시어가 반복돼요. 시에 나오는 낱말 혹은 문장 구조가 반복돼요. 혹은 동일한 의문이 반복돼요. 자음모음. 그럼 뭐야? 운율을 형성하죠.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운율을 형성한다는 건.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야? 기침을 해서 우리가 순수해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화자는요.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기 위해 기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말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상황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이 상황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독재 시대를 살면서 독재에 관한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주지시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현실을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독재에 대해 비판하고 있구나.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삶을 소망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눈은 뭐예요? 순수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시를 볼까요? 라를 보니까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라보노라 여기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역설이네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임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보자.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뭔가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깊은 생각을.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대지의 고백을 들었다고 했네요.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그래서 대지의 고백을 들었다는 얘기죠. 온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대지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돼지. 땅에서 어떤 고백을 처음 들었어.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돼지가 즉 땅에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뭔가 깨달았겠죠. 온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온 세상에 을 떠돌다가 뭔가를 깨달았어. 그것이 뭔진 모르지만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정막 속에서 깨달았어요. 자,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 대지의 고백을 처음 들었어요. 뭔가를 깨달았는데 온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이것은 뭔가 방황을 이야기하겠죠. 방황을 하다가 이제 와서 위대한 정막을 지켰다. 위대한 정막을 지켰다는 것은 떠돌다가 이제 와서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와서 위대한 정막은 정막인데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 어둠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막은 위대한 거 긍정이고요.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다 라는 것은 무슨 내적 방황, 내적 갈등을 끝냈다고 했으니까 어둠과 정막은 아마 긍정이 될 거예요. 이 긍정은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 깨달음을 말할 거예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뭘 얻었어요?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라고 해서 어둠, 정막은
긍정의 시어가 될 거고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어둠, 즉 마음의 평을 얻었어요? 눈더미 앞에서. 그래서 이 눈더미 역시 긍정이 될 거죠. 화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내적 갈등 방황을 하다가 정막을 지킴으로써 눈더미 앞에서 나의 마음은 평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눈더미는 내적 경지를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화자는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오랜 방학 끝에 얻은 깨달음이 될 거예요. 화자는 오랜 방학 끝에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요. 따라서 정서는 안식과 평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이게 부제목이 사소단장입니다. 사소라는 설화 속의 인물이 단장, 단장을 끊는 아픔, 그래서 사소의 고통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는 박혁것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화를 차용해서 현대식으로 변형하여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재는 사소가 될 거예요. 사소 박혁것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우리 설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내 발굽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누구의 생각? 사소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소는 노래를 좋아해. 하지만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그러면 화자가 가고 싶은 가고 싶은 곳은 구름 너머에 있겠죠. 그러니까 구름도 노래도 이 사소에게는 흥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발굽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어. 그러니까 말도 흥미가 없어. 바닷가 너머에 가고 싶은데, 구름 너머에 가고 싶은데 멎어버렸다고 했고 되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부정이라고 한 거예요.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도 이제는 입맛을 잃었어. 그러니까 산돼지 싫어, 산새도 싫어 라는 얘기죠. 꽃차라고 부르면서 대화법 청자를 설정했고요.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라고 반복이 됐으니까 운율을 형성하겠네요. 그 다음에 꽃차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이죠. 도노법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영탄적어죠. 감정을 드러내는 말투라고 했어요. 네가 좋기는 가장 좋아도 여기서 네는 꽃이 되니까 의인화된 청자가 있네요. 의인화된 청자. 꽃을 의인화하고 청자를 설정했죠. 네가 좋기는 가장 좋아도 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누가요? 내가. 나는 네가 좋기는 가장 좋은데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나의 닫힌 문에 기대에 서 있을 뿐이다. 여기서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나는 너의 닫힌 문에 기대했을 뿐이야. 여기서 너는 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소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꽃이 문을 열어주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반복, 대구. 그죠? 시행의 반복은 아니고 시구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벼락과 그 다음에 혹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맞죠. 벼락과 헬만이 길을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그러니까 이 사소는 누구예요? 꽃밭의 독백이니까 화자가 될 거예요. 이 화자는 이 꽃 문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꽃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현실이겠죠. 현실의 삶. 여기까지. 이제는 이런 것에 입맛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현실 싫어.
그러면 이 꽃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난 그 세계로 갈 거야. 거긴 내가 바라는 세계야. 그럼 여기는 꽃이 문을 열어주면 그 꽃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계? 이상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3번이나 나왔네요. 를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화자의 소망을 그죠? 강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썼다는 것은 주술적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소는 그죠? 신화 속의 인물이고, 그때는 이런 뭔가 신에게 바라는 주술적이고도 구도적인 자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구도는 뭐냐면 신께 뭔가를 바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적이다 라는 말과 구도적이다 라는 말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해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죠. 여기 현실에는 지금 입맛을 잃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지적이에요. 문 열어라 꽃아 라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주제는 이상적 세계를 갈망하는 구도적 자세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의 특징은 전통설화를 변용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이죠. 전통설화 사소 박격거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문제.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은 노래, 말, 현실이죠. 산돼지 현실이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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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고요. 산새도 싫어요. 라고 했어요. 꽃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원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다른 거고요. 나는 꽃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한다. No, 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 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처럼 너의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꽃의 문이 열리면 그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한다. 맞는 말이 되겠는데요. 네, 맞겠네요. 그 다음 산돼지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난 거죠. 맞죠? 이것은 현실이라고 했어요. 이 현실이 싫고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아이는 동심을 간직한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고 뭐죠? 그죠? 나는 너의 갇힌 문에 기대 서 있을 뿐인데 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아 라고 했으니까 천진난만한 아이는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상수시드 문학 18번부터 33번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 34번부터 37번에 시가 4편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므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34번부터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